그래 야, 우리는 간첩 빨갱이가 뇌물 안 바쳐서 평생 소금만 처먹고 한다. 정부 수립 후에 그의 전공은 공산당 색출이었습니다. 박처원은 공산주의자와 간첩이라는 괴물을 잡으려다 그 자신이 괴물이 된 악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혹독한 불법 고문을 가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유석재의 악인전. 오늘로 방송 20회째입니다. 자, 최근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슈를 둘러싸고 야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만약에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1987년 6월에 뜨거운 전국과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진 박종철의 죽음, 그리고 탁친이 억했다는 희대의 만화는 한 악인과 연결이 됩니다. 이번 악인전 주인공은 악과 싸운다고 믿다가 마침내 자신이 그 악인이 돼버린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월 21일에 정부는 그에게 수여됐던 훈장과 표창을 포함한 과거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했습니다. 자, 영화 1987 기억하시죠? 배우 김윤석이 맡았던 배역의 실제 인물은 박처원이었습니다. 평남 진남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처원의 부친은 경성제대 법대를 나와서 평남에서 군수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북한군에 체포돼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박처원은 고향 근처 북한군 보급기지를 습격했다가 붙잡혀서 손발톱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기회를 엿보다가 월남했습니다. 경찰학교를 거쳐서 1947년 종로경찰서 사찰기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기 전부터 이미 경찰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 수립 후에 그의 전공은 공산당 색출이었습니다. 남로당 시약 조직 적발,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 같은 대공수사 활동을 했고, 특히 김창룡 특무부대장 산하의 군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남로당 부역 혐의자 검거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공안검사로 유명했던 오제도와도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경위 계급이던 1958년 내무부 치안국 특수정보과에서 활동했습니다. 1966년 경감, 1975년 총경, 1982년 경무관, 1986년은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계속 치안국과 치안본부에 있었으니 무려 40년을 대공의 한우물만 팠던 전문형 경찰관인 셈이었습니다. 치안감 승진 당시에 치안본부 5차장, 즉 대공수사처장이 됐는데 원래 대공수사 분야는 4차장 관할이었어요. 그런데 박처원을 위해서 5차장으로 분리 신설한 일종의 위인설관이었죠. 그만큼 박처원은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국장의 직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공 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윤색이 가미된 얘기로 보이긴 한데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박처원이 총경시설이었는데 대공수사관들은 가난해서 노상 테니스만 쳤다고 합니다. 간첩은 뇌물 줄 일이 없기 때문에 대공수사는 늘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치안본부 인사과에 가서 일명 소금값을 받아왔는데 인사과장도 총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이 당신들은 소금만 처먹고 사나? 소금값만 맨날 받아가게? 이 소금값이라는 게 좀 비공식적인 뒷돈인 얘기죠. 이 말은 전해야 되는 박처원은 수사관을 보내서 그 인사과장을 수갑 채워서 끌고 온 다음에 끌어앉혀놓고 가슴을 발길로 차면서 이렇게 박질렀다는 겁니다. 그래 야, 우리는 간첩 빨갱이가 뇌물 안 바쳐서 평생 소금만 처먹고 한다. 이 끼가 겁대가리 없이 너도 총경이고 나도 총경이지만 총경이라고 다 같은 총경인 줄 알아 이 개야, 이랬다는 얘기예요. 치안본부 5차장으로 그가 관할하게 된 것이 그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문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됐죠. 1981년 항림 사건, 1985년에 서울대 민추위 사건 같은 숱한 공안 사건을 박처원이 지휘했고 그 주요 무대였던 남영동은 이름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돋보였던 박처원의 부하가 고문기술자였던 이근한이었습니다. 1985년 민청년 의장 김근태의 입을 열기 위해서 이근한한테 고문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박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근태는 생전에
전류를 때로는 강하게, 길게도 하고 또 짧게도 하고, 고통과 공포는 주되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도록 하는 고문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남영동 대공문실에 그건 공산주의자들을 가리는 장소 아니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몸담은 인사들과 숱한 민간인을 고문해서 간첩으로 조작한 장소였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사상을 가졌다고 해도 그토록 혹독한 불법 고문을 가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느냐 무관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이 조선닷컴 멤버십 악인전 시리즈로 이 박초원 글을 썼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역사를 영화로 배우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뭘 영화로 배워? 제가 그 시절 살았어요. 신문하고 뉴스를 많이 보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시절을 살았는데 뭘 영화로 배워? 박초원 같은 사람마저 옹호하자면 그러면은 아직도 체육관에서 신군부 대통령 뽑는 50 시절이길 바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987년 1월 초에 내무부의 경찰로 공안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직선제 개헌 요구가 커지자 50 정부가 조급해졌던 겁니다. 3월에 대학 개학하기 전까지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혐의가 불확실함에도 체포된 사람 중에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도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남영동으로 연행돼서 서울대 민민투위원장이던 박종래 소재를 추궁받았어요. 1월 14일 수사관 조한경, 강진규, 황정우, 반근공, 이정호 5명은 박종래 소재를 모른다는 박종철의 옷을 벗기고 조사실 욕조로 끌고 와서 물고문을 했습니다. 머리를 물속에 담그며 여러 차례 고문하다 욕조 턱에 목 부분이 눌려서 실식해서 박종철은 의식을 잃었죠. 경찰은 가까운 중앙대 의대 부속 용산병원 응급실로 가서 왕진을 요청했습니다. 뇌분비내과 전임 강사 오현상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박종철은 물에 흠뻑 젖어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뒤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박종철을 병원으로 옮겨 의료사고로 숨진 것처럼 조작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5일자 석간신문에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단신으로 보도된 뒤 이 소식은 사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16일 치안보부장 강민창이 기자들 앞에서 쇼크사라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박초원 5차장이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사관이 득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 자, 그러나 이미 발표 전날인 15일부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환등의 지휘로 영화 1987에서 하정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한양대 의료원에서 부검이 황적준이 부검한 끝에 고문에 의한 견부 압박 질식사, 경부 목이죠. 이런 사인을 밝혔습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경찰이 이걸 자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최환 역시 공안 담당 검사였습니다.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박초원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박초원으로부터 재미없을 겁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이런 협박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최환 검사는 그날 자택에 돌아가지 못하고 동생 집에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종철은 단지 대학 선배를 재워줬을 뿐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할 국가가 빼앗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훗날 서울지검장이 돼서 전두환을 구속한 역할을 했죠. 50정부는 19일에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침내 고문으로 인한 사망임을 시인했습니다. 조한경, 강진규 2명의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고문 경과는 5명이었는데 박초원 등이 축소 은폐를 지시했던 겁니다. 박초원은 이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들어있는 통장을 주고 1987년에 1억 원. 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곧 가석방으로 꺼내주겠다며 회유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이게 안기부작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단 경찰관 2명의 일탈 행위로 사건을 축소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개헌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대통령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 기존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50헌법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달 5월이 되면서
고문 경찰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고문에 가담한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가 5월 22일에 추가 구속됐습니다. 자, 5월 29일 박초원은 고문 경관을 축소 발표하고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공수사 2과 5과장인 유정만 경정, 대공 5과 2계장인 박원택 경정이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게 5월이에요. 87년 5월. 그 다음 달인 1987년 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박종철 사건이 도화선이 된 6월 항쟁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로 인해 50 정부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간선제로 7년 단임 대통령을 뽑던 제5공화국은 그 수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단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은 이미 50 헌법 안에 있었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60 헌법으로 87년 헌법으로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길었죠. 7년이었어요. 7년. 그리고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뀐 겁니다.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그럼 박초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해 9월 21일 박초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풀려난 거예요. 항소와 파기환송을 거쳐서 1996년 올해도 걸렸다. 대법원 제3고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988년에 퇴직한 박초원은 1993년까지 경찰청 산하에 한 사무실 빌려서 현대비교문화연구소를 세웠는데 그 내용은 대공연구소였다고 합니다. 옥수동의 45평 아파트에 살았고 1996년에는 3,400만 원 상당의 주색, 볼보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거 수입차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당뇨와 치매 등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1999년에 이근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2000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초원의 자택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던 한 기자는 73세인 박초원이 그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초원은 2008년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하는데 어느 언론에도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조용히 숨진 겁니다. 알리지 않은 거죠. 박초원은 공산주의자와 간첩이라는 괴물을 잡으려다 그 자신이 괴물이 된 악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을 불법으로 고문했고 끝내 한 대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서도 그 사건에 대한 무리한 축소와 은폐를 시도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정권을 끝장냈습니다. 역설적으로 의도치 않게 민주화에 기여한 셈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1996년에 한 인터뷰에서 박초원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뭘 바라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소? 난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도 상실했소. 그러면서 이런 묘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간첩 잡을 경찰은 다 없어졌어요. 이건 그저 그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흰소리에 불과한 말이었을까요? 법원은 박초원 등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경찰에 봉직하면서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대공 분야에 헌신했고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올린 공로의 치명상을 입게 된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누군가는 숱한 고문과 조작이 공로로 인정된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다고 평하지만 이 판결문의 문장이 과연 단 1%의 진실도 반영하지 않은 서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념 성향을 좌우로 나눠보자면 좌쪽이 분명한 한 학자는 박초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초원은 자기가 잡은 간첩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1970년대 이후에 잡았다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잠깐만.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947년부터 1969년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때 박초원은 상당수의 진짜 간첩을 잡았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고문과 조작 이런 거 빼고 진짜 간첩을 가려내는 기술만 후배들한테 전수해줄 방법은 정녕 없었던 것일까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1981년에 항림사건 관련자로서 남영동 대공문실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거기서 박초원과 이근한하고도 마주쳤다는 언론인 A씨가 있어요. 이런 수레를 했습니다. 박초원이 죽었는데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있던 시점에서 경호회를 찾아가서
한 전직 고위 경찰 관계자에게 그 박처원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전직 경찰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다가 저희는 그런 사람 선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A씨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 그 양반을 때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같은 경찰 밥을 먹은 처지로서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 속의 살인에 대한 책임과 치욕을 감당해야 했던 대선배 박처원에 대해 평생 양지 속에 있으면서 고위직까지 오는 후배라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분노가 끌어올랐다. 야, 니들 조직의 역사 뿌리도 모르는 그럼 나를 끌고 가서 개처럼 팬 것은 개생 양아치들이라는 소리냐? 이 자신을 괴롭혔던 적진의 일물이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를 대공 업무에서 일가를 잃은 맹장으로서 인정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처원은 1950년부터 1984년까지 훈장 7건, 대통령 표창 4건, 국무총리 표창 2건을 받았습니다. 야, 훈장 표창 13건. 다시 살펴보던데 대한민국 수립 전인 1947년부터 40년 동안 대공 업무에 종사한 인물이었습니다. 1980년대 특히 1987년에 자행했던 박처원의 악행은 너무나 명백하며 그가 국가폭력 범죄자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앞서 받았던 훈장과 표창들이 모두 헛된 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는 마침 7월 21일 과거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하면서 박처원에게 수여된 4건을 취소했는데 9건을 그대로 남은 셈입니다. 박처원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든 결코 잊혀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